객관이라는 건 사람들이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긴 한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규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있다 없다 의견도 분분하고요. 제가 이런 객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표상체계가 보이지 않는 의식세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생각을 진행해 나가거나 개념을 쌓아 나가면 또다시 주관성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이 객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표상 세계를 이해하기 전에 객관성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객관에 대한 규정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이분법 구조 때문입니다. 이 이분법 구조는 원래 하나인 걸 분리해서 보게 만들어요. 객관과 주관은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로 작동하고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보게 되면 이 객관성의 작용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색채와 형태를 예로 들어서 이분법이라는 인식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색채와 형태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보이는 것들은 색채적인 측면하고 형태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색채와 형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건 간에 눈앞에서 보고 계시는 사물에서 색과 형을 분리해 보시면 알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림으로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이게 선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만 사실 이건 선이 아니라 이 연필의 색, 이 회색 색이 무채색이 들어가 있는 선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통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선이라고 인식을 해요. 또는 지금 보신 이런 물감 얼룩들도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붉은색 얼룩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여기 이것도 분명하게 형태들이 고유의 형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선이라 그러고 이건 그냥 얼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색채와 형태가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보다는 이 분리되어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어떤 그 인디언들이 어서 들은 얘기인데 수평선으로부터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배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배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를 인식할 만한 인식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식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에피소드는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는 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상들을 어떤 예술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게 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형상들을 그냥 사소한 흔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없는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식틀 밖에 존재하는 정보는 정보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대부분의 시각적인 정보를 누락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고 다들 어떤 본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틀에 영향받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인식 오류들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틀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기도 해요. 아까 이 얼룩들처럼 이 얼룩들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형태들도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무시를 해버리기도 하고, 이 연필 선이 가지고 있는 색채도 잘 인식이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어쨌건 모든 형상은 독립된 색이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고 색채와 형태의 상호작용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객관과 주관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객관도 주관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거의 모든 상대적인 개념들은 개념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적 분리라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석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단지 이걸 그냥 거기서 머무르기만 해서 이 전체를 보는 인식들은 이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지, 분석적 사고를 위한 어떤 개념적 분리는 잘못된 게 아니죠. 이렇게 분리된 것이 하나로 작동하고 존재하는 이 장소는 우리의 의식세계예요. 동시에 하나인 것을 분리해서 보게 하는 원인인 인식틀이 있는 장소도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세계는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경험이 존재하는 세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한계짓는 인식틀이 존재하는 세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성질은 객관과 주관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재되어 존재하는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서 찾아봐야 될 속성입니다. 자, 이 인문학이건 자연과학이건 모든 학문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건 인간과 이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인식틀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인식틀은 이 사진기에 있어서 어떤 렌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성능이 좋을수록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인식틀이 정교할수록 세상에 대한 인식의 해상도도 높아지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도 결국에는 세상을 보기 위한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이 실제 환용이라는 기본적인 이분법 구조를 해체하면서 이 객관성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라는 주장은 정말 오래됐어요. 뭐 노자, 장자, 부처님도 그러셨고, 요즘은 과학적인 증거로도 세상이 환영이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을 환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환영이 아닌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환영이면 아무것도 환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선 실제와 환영을 먼저 규정하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실제는 고정불변의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 환영은 찰나 생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실체는 그것이 물질이건 관념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어요.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실체라는 물질. 일단 고정불변은 영원한 지속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객관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 물질 상태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물질이 영원히 존재하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물질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그것도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물질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물질을 인식으로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인식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물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 불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실체는 그게 물질 상태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럼 이게 개념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만약 그냥 고정불변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의식 상태라든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경험을 이게 영원불변의 어떤 객관적인 고정불변의 어떤 객관적인 경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일단 첫 번째로 영원지속인 고정불변의 상태가 깨지게 되고 인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그거는 독립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 영원한 지속을 그러한 경험이라고 규정하는 그 인식 행위에 의해서 그러한 상태는, 영원 지속 상태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시공간적인 한계를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공간적 한계의 본질은 또 곧 인식적 한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영원한 지속, 고정불변의 객관적인 실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찰나생멸하는 환영은 가변적인 상태입니다. 가변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지점 1과 지점 2의 사이의 어떤 이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작과 끝이라는 경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한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환영이라고 하는, 찰나생멸의 환영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적인 한계와 함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게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실제라고 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환영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실제와 환영을 가르는 경계의 근원을 재정의하면 인식할 수 없는 것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의식은 희한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한 걸 배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그러니까 뭔가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이 핑크 코끼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핑크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은 핑크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핑크 코끼리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제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실제라는 개념이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는 인식할 수 없음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이 된 채 우리가 환영이라고 부르는 인식 가능한 세계,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세계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는 실제가 인식할 수 없는 실제로 명명이 되고 규정되면서 인식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제 환영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실제 환영이라는 이분법적 분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면 이 세상은 그냥 다양한 인식 상태가 존재하는 인식의 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유아론적 오류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객관성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